삶은 정말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걸까? 누구에게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혹은 결혼을 했는지와 같은 외적인 조건들과 상관없다. 삶의 무의미함은 그렇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원했던 일이 좌절되고 매일 하고 싶지 않은 일들로 일상이 채워지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은 욕망을 쫓으며 내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놓친 채 살아가다가 공허함을 느낀다. 또 누군가는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 맞추어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깨달음의 혼란을 겪는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다면 차라리 덜 억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출근길을 견디며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함은 불현듯 찾아온다. 마치 내 인생에 구멍이 난 듯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정작 그게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어 막막함이 밀려오는 것이다. 이런 무의미함 속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감정은 외로움과 고립감이다.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음에도 내 삶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고립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내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란 나만이 느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만 홀로 남은 듯한 외로움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온 역사 속 위대한 선배들이 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삶에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평생 동안 답을 찾고자 했던 철학자들이다. 이들의 생각을 토대로 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지, 무의미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왜 삶은 무의미한 걸까?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들이 신처럼 숭배하는 우상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여기서 신은 종교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다양한 것들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신을 향해 기대와 바람을 품고 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는 돈이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노동하지 않고 투자로 수익을 얻고 싶다, 와 같은 기대를 품고 살아간다. 그러나 현실은 늘 기대만큼 녹록지 않다. 그 이유는 재산을 많이 쌓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갚고 생활비를 충당하며 살아가면서 항상 자신의 재정 상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상에 대한 기대와 좌절 때문이다.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잃고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바람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을 느낀다. 그것은 우리가 돈을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로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충분히 벌지 못하는데 앞으로도 내가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생각은 삶의 이유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돈뿐만 아니라 인기, 명예, 권력, 외모 등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숭배하는 가치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큰 상실감을 느낀다. 그리고 심리학자 칼 융은 삶의 무의미함과 외부에 대한 기대를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외부에 보이는 나의 모습을 융은 페르소나라고 설명했다. 페르소나 덕분에 나는 사회에서 유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는 조직이나 사회의 기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페르소나 덕분에 우리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외부에 보이는 모습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쏟고 집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에게는 페르소나 외에도 다양한 의식과 무의식이 존재하는데 외부에 비치는 모습에만 몰두할수록 진짜 내 모습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인생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삶의 무기력함이나 무의미함, 우울감을 느낀다면 이는 억눌린 무의식 속의 자아가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유 없이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 순간이 바로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 소통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역설적으로 공허함과 무기력함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기 성찰을 돕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외부의 기대나 욕망, 타인에게 맞춰 살아오면서 무시했던 내면의 자아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허함과 무기력함의 본질이다. 더 큰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삶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기 전에 내면의 자아가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다. 이때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해야 한다. 이 질문들은 고통스럽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방향을 찾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찾아야 할까? 첫째, 칼 융은 그림자를 찾으라고 말했다. 우선 외부로부터 형성된 나라는 존재가 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사회가 만들어낸 나의 모습, 즉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체면, 외모, 역할, 본분, 도리, 의무 등에 얽매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남에게 보이는 나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지만 정작 스스로에게는 무관심하게 지내곤 한다. 이제는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나와 마주할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 속에 드러난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으로는 내면의 나와 대면해야 한다. 내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자라는 존재다.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 있으며 과거의 괴로운 생각과 경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개인적 갈등, 나만 알고 있는 도덕적 문제, 그리고 스스로 별로라고 여기는 모습들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무의식 속에 저장된 것이다.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알아차리기 어렵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은 내가 피하고 싶어서 무의식의 저편으로 억지로 밀어넣었던 기억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내면의 문제들을 성숙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림자를 수용해야 한다. 그림자와 함께할 때 비로소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죽음을 직면해야 한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이야말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열쇠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떠올려보자. 만약 내가 1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힐까? 그렇게 집착했던 돈과 명예는 어떨까? 죽기 전 남은 1년 동안에도 과연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살아가려 할까? 어쩌면 돈이란 그저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 내 삶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긴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고 삶이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이데거는 이를 죽음을 미리 경험해 본다라고 표현했다. 이 경험을 통해 본래의 나의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할 가능성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시간에 대한 의미일 것이다. 만약 1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남은 1년은 지금까지의 시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그동안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그런 12개월에 불과했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고 퇴근하며 사람들과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날들의 반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1년 뒤에 죽는다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힘겹게 살아가느라 내가 보지 못한 본래의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죽음을 깨달으면 삶에서 두려워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나 경제적 문제 등은 죽음이라는 생각 앞에서 그저 사소한 일들에 불과하다. 죽음의 길은 삶의 끝이 있음을 인지하고 홀로 꿋꿋하게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는 더 이상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 죽음 앞에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고 본래의 나라는 존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만을 바라보게 된다. 셋째, 창조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
철학자 니체는 어린아이가 놀이에 흠뻑 빠져 몰두하듯 삶을 즐기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고정관념에 물들지 않은 상태다. 그런 순수함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아이들은 자신이 즐기는 놀이 속에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변화를 주며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적인 행동을 하는 시간이다. 소소한 창조적인 활동은 단순하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지만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융의 분석심리학, 에드워드 대시의 자기결정이론, 매슬로우의 자기실현 이론은 모두 창의적 활동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또한 창의적인 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무수히 많다.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 활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성취감을 높이며 사회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그 효과는 놀랍도록 크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변화에 휘둘리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을 타며 변화를 활용한다. 스스로 가치를 만드는 사람에게 변화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전설적인 창업자들 역시 세상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무수한 가치를 만들어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 무의미와 마주하게 된다. 매일같이 목적을 추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오랜 꿈을 이루어도 허무함이 몰려오고 혼란스러워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지만 그 끝에 도달했을 때 마주하는 것은 공허함이다. 공허함은 예상했던 성취감과는 다른 깊은 질문을 던진다. 결국 인생은 의미와 무의미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여정일 것이다. 그러나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무의미함은 단순한 실패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기회다. 삶에서 무의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인생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다는 신호다. 무의미함을 느낄 때 우리는 단순히 삶의 표면적인 것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본질을 바라보게 된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스스로와 진지하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무의미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중요한 질문들과 마주하고 이를 통해 깊은 성찰과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갈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하루를 맞이했을지라도 그 덕분에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고 더 나은 삶과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 속에서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무의미한 날들이 반복되더라도 작은 성취를 이루어가며 그 자체로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결국 무의미하게 보이는 날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사랑하며 때로는 웃기도 한다.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도 바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곧 의미일 것이다.